대손 사유를 볼게요. 대손 사유. 그래서 시행령에는 대손 사유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제 신고 조정 사유가 있고 결산 조정 사유가 있어요. 신고 조정 사유 위에 이제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좀 필기해 주세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라고 적어두세요. 직감적인 표현으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라고 직감적으로 적어두세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저 청구권이란 건 당연히 돈 주세요라고 한 청구권이죠. 내가 이제 돈 뭐 빌려줬거나 물건 판매하고 돈 안 받은 거 그거 주세요라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그럼 더 이상 돈 받을 길은 없어요. 법에서 소멸됐으니까. 그래서 이건 회사가 송금으로 계산 안 했더라도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고 조정사항이요. 신고 조정사항. 회사가 송금으로 계산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송금 인정해준다. 더 이상 법적으로 못 받으니까. 더 이상 법적으로 못 받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상법에 따른 외상매출금 미수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래서 상법과 관련된 채권이라는 거예요. 사실 들여다 보면 지금 책에는 이제 그냥 각종 법에 따른 채권 이렇게만 나와 있죠. 조문에 사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상법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 미수금, 어음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수표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돈 빌려준 게 대여금이잖아요. 그래서 민법, 민사법, 대여금 및 선거금 이렇게. 그래서 각종 범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더 이상 법정 청구권이 소멸돼서 못 받는다. 무조건 송금이다. 무조건 송금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송금이다. 그 다음에 5번에 회생계의 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로 확정된 채권은 이제 채무자들이 저 법인한테 뭐 돈을 빌려줬거나 아니면 돈 받을 권리들이 있었는데 뭐 굳이 따지면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저 법인이 힘들어요. 저 법이 힘들어서 이런 걸 신청했다는 거예요. 회생계 인가, 뭐 넌 면책 결정 이런 걸 뭐 은행 등이나 이런 법률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채권자들이 그래도 법인이 좀 힘들지만 어떠한 그래도 다시 회생하려는 노력이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원래 1억 받을 거 그냥 5천은 그냥 내가 손해본 걸로 치고 나중에 이제 잘 냈을 때 5천만 줘 이런 식으로 조정을 가해져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5천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거 합의하에서 이제 법적으로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채권을 말해요, 이게. 회생계약 인가결정,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로 확정된 채권. 채권자를 조정해서 야, 저 법인 지금 힘든데 그래도 회생계약 신청해서 다시 잘 될 수 있어. 근데 지금 힘드니까 1억 중에 5천은 깎아줄게. 5천은 법적으로도 나 안 받을게. 이렇게 처리한 게 저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무조건 송금이다. 무조건 송금. 합의하에 법적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됐다. 그 다음 6번은 지엽적이니까 그냥 눈에만 보세요. 채무 조정을 받아 신용 회사 어쩌고저쩌고 협력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어떤 법률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 정도로만 보세요. 그 다음에 7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민사진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력채권. 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죠.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이런 거예요. 이제 법인이 이제 법원 요 둘 간에 어떠한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는데 법인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경매 신청을 해서 법원에 압류가 당한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게. 그래서 돈을 안 갚았으니까 이제 법원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해서 그 부동산을 팔면 돈이 생겨서 채권자들한테 분배해요. 그래서 국가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국가는 이제 공익성이 있어서 국세 우선권이라는 국기법 제도가 있죠. 근데 다시 국세 우선권의 예외로서 많은 채권들이 존재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이 법인이 이제 부동산을 압류해서 팔아서 이제 돈을 이제 뿌려줘야 되는데 지금 경매가 취소됐대요. 이게 돈 파는 행위가 경매죠, 경매. 그래서 경매 나온 물건을 이제 사는 것이 유리해요.
왜냐면 보통 시가보다 되게 싸게 나와요. 경매는 70, 60%밖에 안 나와요. 시가보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전문적으로 막 배워서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매를 했는데도 안 팔려요. 경매가 취소됐다는 건 경매를 해도 실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경매가 취소될 정도면 팔아도 정말 남는 돈이 없다. 이거 경매 비용으로도 거의 충당을 못 하겠다. 그래서 경매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 민법에 따라 재산에 대해 경매가 취소됐다. 더 이상 이 부동산을 팔아답자 실익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이 부동산 팔아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가 취소됐다는 건 더 이상 법적으로 못 받는 거예요. 이제 망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신고 조정 사항이야. 신고 조정 사항. 그래서 이런 상황이야, 스토리가. 그래서 이런 느낌을 잘 보셔야 돼요. 얘는 7번에 왜 헷갈리냐면 뒤에 민사지행법 중에 결산 조정 사항이 하나 등장해요. 걔랑 비교하셔야 돼서 얘를 확 기억하세요. 경매가 취소했다는 건 더 이상 돈 받을 길이 법적으로 없어진 것이다. 부동산 팔아봤자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망했다, 얘 망했다. 그래서 신고조정사항은 일단 공통적인 좀 특징이 어떤 법에 따라서 청구권이 소멸됐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어떤 법에 따라서 청구권이 소멸됐다. 그래서 회사가 송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조정 사유의 송금 귀속 시기는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한 사업연도의 송금이요. 즉 해당 사유란 앞에서 배운 사유들이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법원의 면책 결정이 발생한 사업연도, 경매가 취소된 사업연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래서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상법, 어원법, 부도, 수표법 이런 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회사가 아무런 분개를 하지 않았대요. 까먹었대요. 몰랐대요. 근데 법인세 신고 조정 기간 3월 달에 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발견했다면 세법은 송금 산입할 수 있어요. 신고 조정 사유니까 결산서에 계상 안 했더라도 3월 달에 신고하면서 송금 지불할 수 있어요. 이건 법적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거니까. 그래서 내가 못 받는 채권 100 임의의 숫자고요. 차변의 대송금에서 송금 산입 100 마이너스 유보 이런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럼 회사는 지금 장부에 저 채권을 떨군 적이 없잖아요. 언젠가는 떨굴 텐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바로 다음에 떨궜다라고 출제를 해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채권 100 대손 충당금을 상계시키는 보충법 처리했지만 다 대손금으로 보세요. 대손 충당금 상계시켰다는 거 다 대손금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거 꼭 최면을 거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최면을 거서 기록해야 돼요. 회계에서는 보충법이지만 법인세에서 총액법이기 때문에 요 대충을 총액법을 또 보충법으로 바꾸어서 그걸 분개하려고 하면은 진짜 더 못 풀어요. 그냥 대손 충당금을 대손금 처리한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회사는 뭔가 몰라서인지 까먹건지 안 적었었어요. 하지만 3월 달에 신고했을 땐 이제 송금 산입이 됐었고 그 후에 회사가 뒤늦게 대손 처리를 했다. 세법은 작년에 이미 다 통금 처리했죠. 송금, 불산입, 채권 100, 유보. 가장 일반적인 요 세무조정 사유를 나오는데 대송금 요 세무조정까지는 이제 학습달에 보면 잘해요. 근데 이게 충당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 있잖아요. 회사는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회계 처리 안 했죠. 그럼 이 채권 100이 기말 재무상태표상 남아있잖아요. 그쵸? 기말 재무상태표상 회계 장부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떨군 적이 없으니까. 근데 세법은 떨궜죠. 그럼 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에서 얘를 발라내야 돼요. 기말 채권에서 얘를 발라내야지만 정확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이랑 직관돼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기말 재무상태표상 이게 재무상태표 그려보면 굳이 예를 들어 채권이 200 있었대요, 저 법인이. 근데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안 떨궜잖아요. 근데 이 기말 채권으로 뭐 하냐면 대손충당금 설정할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 얼마 떼일지 설정할 거란 말이에요. 대충 설정. 그럼 얘는 200에 뭐 1% 이렇게 설정했다라고 볼게요. 근데 세법은요? 세법은 채권이 100이어야 되죠. 저건 기중에 이미 떨궜으니까. 세법상 남아있는 채권은 100이잖아요. 그럼 세법은 100의 1%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충이랑 직관적으로 연관이 돼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저 상황을 대충이랑도 계속 이제 회독을 돌리면서 생각하신 노력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와 동시에 또 뭐 있냐? 이거 대손 설정률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또 있어요. 대손 설정률. 대손 설정률이 뭐냐? 대손 실적률이라고 하죠. 대손 실적률. 대손 실적률이 뭐냐면 이제 기초에 있는 채권 중에서 올해 진짜로 떼인 금액이잖아요. 올해 진짜로 떼인 금액. 이게 대손 실적률이잖아요. 저거 세법상으로 대손금 분자에 들어가야 돼요. 저 하나의 상황으로 이게 다 그려져야 돼요. 네, 어렵다요. 그래서 와꾸로 의존한다. 한 큐로. 이 하나의 상황은 세 가지에 동시에 집어넣을 수 있는 와꾸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네, 어떤 이런 구조다. 구조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구조다. 아, 이거 회계는 대손 처리 안 했지만 세법은 대손 처리했구나. 대손 처리 해야 되는구나. 신고 조정 사항이니까. 그래서 분자의 대손금에 넣어서 대손 실적률에 반영이 되네. 근데 회계가 안 떨궜으니까 기말채권에 남아있네. 세법은 떨궜으니까 기말채권에서 빼줘야겠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내년도엔 유보가 이렇게 추인되는구나. 내년도엔 유보가 이렇게 추인되는구나. 그래서 유보도 잘 따라오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기본 베이스 상황들이 이제 뭔가 퍼즐 조각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는 이해가 잘 되는데 이게 조각이 맞춰져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가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 조각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됐는데 그 전에 회사가 그냥 대손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냥 떨군 거예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대손을 계상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미 계상이죠. 이미 계상. 그래서 회사가 채권 100, 대충 100, 대손금이라고 보시라 그랬어요. 대손금이라고 보시라 그랬어요. 송금이라고 보시라 그랬어요. 하지만 세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의 송금이라고 지금 방금 배웠죠. 신고조정 사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의 송금이에요. 절대로 그 전에 송금을 산입할 수 없어요. 이때는 대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세법은 아무런 조정을 했으면 안 돼요. 그럼 저 분계를 해보세요. 순금 불산이 100 유보, 송금 불산이 100 유보. 그 다음 내년도에는요. 회계는 이제 아무런 떨굴 필요가 없죠. 작년도에 떨궜으니까. 근데 세법은 21년도에 떨궈야 돼요. 그래서 채권 100, 대손금 100. 송금산이 100, 마이너스 유보. 유보의 추인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것만 하면 또 잘해요. 이제 요것만 하면 잘해요. 이건 이제 괜찮아요. 근데 이게 또 무슨 상황 발생하냐? 요 19년도에 채권 100 있죠. 기말 세법상 채권에 꽂아 들어가야 돼요. 기말 세법상 채권에 100이 꽂아 들어가야 돼요. 세법으론 대손된 게 아니잖아요. 세법으론 대손된 게 아니죠. 기말에 세법으론 남아있어야 돼요. 장부에 없었더라도 세법으론 기말에 남아있는 채권이 돼서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채권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 더. 대손 실적률 구할 때 분자에는 안 들어가야 되죠. 내년도 대손금이지 올해 대손금 아니잖아요. 내년도 대손금 올해 대손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손 실적률 구할 때 세법상 대손금에도 뭔가 가감하는 그런 조정이 또 필요해요. 21년도는 어떻죠? 21년도에는 유보가 추인이 일어나고요. 대손 실적률에 100이 들어가야겠죠. 대손 실적률에 100이 들어가야겠죠. 세법상 이때 떨군 거니까. 아무튼 이런 생각도 계속해서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 그림은 좀 필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랑 아까 밑쪽에 있던 게 199페이지 아래쪽에 좀 공간이 있네요. 그죠? 윤던쌤한테 물어보니까 윤던쌤 대손충당금을 힘있게 안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1차에 잘 안 나와서. 맞아요? 그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독학이라도 꼭 하셔야 돼요. 독학이라도 기업 페이지를 좀 보셨어야지
이 법인세법을 잘 따라올 수 있어요. 법인세법에서 대충이 너무 A급 주제예요. 초 A급 주제예요. 그리고 대충은 시험 때 잘 해놓으면 실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고서 양식이 막 새롭지 않아요. 그냥 조금 생소한 정도지, 내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퇴충, 연충은 아예 새 공부예요. 완전 새 공부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결산 조정 사유로 대송금을 인정하는 사유들은 무엇일까? 결산 조정 사유라는 것 자체가 너가 장부에 적어야지만 송금 인정할게라는 거죠. 거기 결산 조정 사유 위에는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결산 조정 사유에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까 198페이지 위에 쪽 표 결산 조정 사유 위에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채무자의 자산 상황 및 지급 능력에 비춘 무자력 상태인 사유들. 채무자의 자산 상황 및 지급 능력에 비춰 무자력 상태인 사유. 이게 결산 조정 사유의 직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유들은 분명히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서 돈을 못 받을 게 꽤 확실해요. 꽤 100%는 아니에요. 아까 신고조정 사유는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영영 못 받죠. 진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정말 못 받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단 1%의 확률이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자력 상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열거된 사유들은 과세관청이, 그러니까 법인이 내가 이런 사유가 있었다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찾아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너가 장부에 적어서 관련 증빙을 같이 내야지만 송금을 인정해주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결산조정 사유예요. 첫 번째로는 100%로 이제 못 받는 사유들은 아니다. 두 번째로는 과세관청이 이거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서 법인 너가 적어야지만 인정해주겠다.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결산조정 사유예요. 대표적으로 뭐 행방불명이나 뭐 사업 폐지된 거 있죠. 그 관련 서류를 같이 내줘야 돼요. 장부에 적으면서. 뭐 부도 발생했다. 상대방이 부도 발생한 상황과 관련된 서류를 같이 내야지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부에 애초에 안 적었으면 과세관청도 알기 어렵고 또 손익 조작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모로. 그래서 결산서에 반드시 대송금을 계상해야지만 송금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결산조정 사유예요. 결산조정 사유. 눈여겨보시면 파산, 강제 집행, 형해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행방불명 됐지만 다시 발견될 수 있죠. 사망은 살아날 수도 있죠. 살아날 수도 있어요. 잠비가 될 수 있어요. 잠비. 그래서 그 넷플릭스 드라마 뭐죠? 잠비 드라마 요즘 핫한 거. 뭐였죠? 그 조선 킹덤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킹덤이 돼서. 시즌 3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지난 수표 어음상해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부도 발생한 상황을 입증해야 송금 인정받아요. 정부에 너가 계상해서. 6개월 이하 수치를 왜 뒀냐면 6개월이 지나야지 우리나라 법에서 이제 당좌 거래가 정지돼요. 6개월이 지났다는 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회사에 수표 어음을 제출해도 돈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수치를 둔 거예요. 무도 발생일이 아니라 부도 발생 6개월 지나면 저 당좌 관련된 수표 어음 등이 다 정지된다. 그래서 6개월 지난. 그리고 외상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소기업은 안 해주고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에 한정해서 내가 6개월 지났을 때, 상대방 법인 6개월 지났을 때 대송금을 인정받아요. 내가 중소기업이에요. 상대방 중소기업 아니라 내가 중소기업인데 이제 상대방한테 받을 돈을 못 받았다. 부도 발생인 상황에 의해서 그때 대송금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권은 당연히 부도 발생 후에 돈을 빌려줬다면 그건 바보죠. 그건 너 법인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도 발생 전에 이런 채권의 상황이 발생했고
그때만 대손금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도 발생 후 빌려줬으면 바보예요. 심지어 저당권을 애초에 설정했어요. 담보를 설정하고 있었다면 담보재산을 통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죠. 그래서 송금, 순자산을 감소시킨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대손금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도 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일하실 때는 이 담보 설정 금액이 얼마나에 따라서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담보 설정 넘어서 대손됐으면 그 차이는 또 송금 산입할 수 있어요. 근데 수험까지는 너무 이제 복잡한 것 같아요. 그 기준은. 그 다음에 올해 신설됐죠. 시험에 나올 확률 굉장히 높죠.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미수금이 원래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야지만 대손 처리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2년만 지나더라도 대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냥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났다는 입증만 하면 송금 처리할 수 있는데 너가 결산서에 계상해야지만. 이건 책에 다 있어요. 네. 단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좀 제재를 가하겠다. 그때는 대손금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요 문구에서 꼼꼼하게 보실 게 일단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만 되지 않아요. 중소기업만. 근데 위쪽에서 지금 중소기업 때는 하나 더 있었죠.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지난 것도 수표 어음은 다 돼요. 수표 어음은 중소나 비중소나 다 돼요. 외상매출금만 중소기업. 그리고 올해 신설된 것도 2년 지난 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미수금. 근데 또 특수관계인이면 제외. 근데 특수관계인 같은 건 단서에 팍 나오기 때문에 별로 까먹을 확률은 없지만 중소, 비중소는 순간적으로 놓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선 충당금이 문제 나왔다. 중소기업 영어 굉장한 핵심을 작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재판상의 화해 등 확정 판결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및 화해 경고 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및 어떤 조정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하필 이런 법 이름이 들어가서 마치 신고주정사항 냄새가 나요. 근데 결산주정사항이에요. 얘들을 좀 공부해봤는데 2주 뒤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0% 뭔가 확정된 게 아니죠. 화해라는 표현 자체가 둘이 진짜 싸움하고 화해하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얘는 2주 뒤에 뒤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과세관청이 알기 어렵고 얘가 이런 화해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해야지 과세관청이 알기 때문에 결산조정사항을 두고 있는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세법이. 상법도 공부해야 되고 저는 요즘 민법 공부하고 있어요. 민법책 들고 다니면서 민법책 읽어요. 그래서 올해 개정된 내용은 요 2년짜리고 요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 이런 사유들은 앞에 요 아까 사유 경매 취소된 거 있죠? 경매 취소된 거 얘랑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얘랑 헷갈리지 말자. 그 다음에 얘도 올해 개정됐어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라는 건 소액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쵸? 30만원. 법인이 갖고 있는데 30만원 이하다. 그럼 어느 법인한테 발생하냐? 통신회사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통신회사. 통신회사한테 통신요금에 관한 채권이 저 30만원 이하 채권이고 통신사에서는 그 채권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전화요금을 성실하게 지급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으나 안 지급하는 사람도 많대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국세청한테 좀 요청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 6개월만 지나면 사실상 못 받는 거다. 통신요금. 그래서 6개월 지났을 때 소액 채권에 대해서 대손금 인정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줬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20에서 30으로 바뀌었어요. 20만 원인데 30만 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통신사에서 나오는 채권이에요. 통신사에서 나오는 채권. 그래서 6개월 지난 채권 중 소액 채권. 근데 중요한 게 괄호에 채무자 채권가액을 합계액으로 30만원을 판단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전화요금 1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합계액을 판단해서 세라고 한 건데 이제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요 사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상황, 갑이 30만원의 전화요금 안 냈고 을이 30만원의 요금을 또 안 냈어요. 그럼 갑을 모두 대손 사유를 충족하는 거죠. 채무자별 30만원 이하잖아요. 채무자별 30만원 이하. 근데 상황 2는 갑이 30만원 안 냈는데 예전에도 30만원 또 안 낸 적이 있었네요. 이때는 60만원이죠. 소액채권이 아니에요.
대손 사유 불충족이어서 회사가 대손 처리했으면 송금 불산이 마셔야 돼요. 세 번째 상황은요. 갑이 15만 원 안 냈었고 갑이 또 15만 원 안 냈었네요. 합쳐봤더니 갑이 30만 원 안 낸 거죠. 소액 채권이에요. 소액 채권. 이거 예전엔 이제 20만 원이어서 안 됐지만 올해는 이제 되는 거예요. 개정돼서 30만 원. 그래서 채무자별 30만 원 이하일 때 6개월 지나면 인정해주겠다. 송금 처리 인정해주겠다. 얘는 이제 앞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써놨고요. 개정세법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결산조정의 대손 사유의 송금 시기는 언제냐. 아까 신고조정 사유는 사유 발생이 한 날이었죠. 사유 발생한 날. 근데 결산조정 사유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에요. 그래서 너가 계상해야지만 과세관청이 잘 알겠다라는 측면이 있다 그랬죠. 너가 계상해야지만 과세관청이 알겠다. 과세관청이 너가 안 적었으면 알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손익계산서 이런데 빼놔라. 그리고 입증서류 넣어라나. 그래야지 확인하기 쉽다. 결산서 계상 해놔라. 그리고 임의로 또 조작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유 발생일에 손비 계상하나 이런 표현이 아니죠. 사유 발생하여 손비죠. 하여. 이런 조서를 잘 보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손비로 계상한 날 이렇게 적혀 있으면 파산했는데 꼭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파산했는데 꼭 적어야지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세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21년, 22년, 23년 아무 때나 적어도 돼요. 사유 발생하여 손비로 계산한 날이에요. 그 해에 꼭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수험생이 첫 번째 많이 틀리는 포인트예요. 20년도에 상대방이 파산했어요. 근데 회사가 안 적었어요. 세법도 송금산임 일단 강제로 시킬 수는 없어요.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근데 21년도에 적었어요. 파산했는데 안 적었네. 잘못했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유 발생한 후에 적으면 송금을 인정하겠다. 손비로 계상하면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대충 했지만 대송금으로 생각하시고 세법도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파산 사유가 올해 20년도니까 19년도에 파산했다. 올해 계상했다. 이렇게 말로 나와. 이런 친절한 그림으로 안 나오고 19년도인데 올해 계상해서 잘못했다. 이런 느낌이 되게 들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고조정 사항이랑 비교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파산하기도 전에 이미 계산할 수 있겠죠. 파산하기도 전에 이미 계산할 수 있겠죠. 그냥 회사가 떨궈버린 거예요. 근데 세법은 아직 대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적을 수 없어요.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해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계상했기 때문에 송금을 인정하면 안 돼요. 송금 불산임 채권 106호. 근데 중요한 거 21년도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거 결산조정 사항이잖아요. 21년도에 회사가 계상할 수가 없죠. 이미 작년도에 채권을 떨궜기 때문에 21년도엔 당연히 상황상 붕괴를 또 할 수가 없어요. 작년도에 이미 떨궈놨기 때문에. 근데 21년도에 세법은 파산했으면 송금 인정하지만 결산서에 계상해야지만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상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정을 해줘요. 특별히 작년도에 적은 걸 올해 적은 것처럼 약간 간주해서 결산조정 사항으로 송금이 인정돼요. 이 느낌을 잘 잡으셔야 돼요. 선생님 결산조정 사항인데 안 적었잖아요. 작년도에 적었으면 올해 적은 것처럼 보세요. 그냥. 그래서 송금, 산입, 채권 100,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내용은 여기. 송금의 귀속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손비로 계상하여 송금 불산입한 대송금은 그 후 대송금 귀속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중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줄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꼭 이 결산 이제 사업연도에 안 적었더라도 작년도에 이렇게 떨궈놨으면 이제 결산 조정 사유로서 송금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더 생각하시는 게 쉽다.